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제가 지난 1월 18일 날 잇몸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약 한 2주 가까이 돼 보이는데요. 방송을 하지 못하고 슬라이드를 그냥 내보내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2024년 1월 그 자산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1월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해 4분기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2023년 11월 4일로 기억되는데 그때가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아마 원래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2023년 4분기 성장률이 3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약 한 4.8% 성장을 했죠. 2023년 3분기 그죠? 근데 4분기는 전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을 뭐 1%대 중반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연구소는 그래도 2% 중반 내지 초반은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 전망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도 부정적으로 봤죠. 침체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로는 예상보다 아주 좋다. 결국은 이제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분석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걸 부정적으로 봤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그 다음에 포유한줄연구소처럼 긍정적으로 봤다면 또 주가 상승에 배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기업도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거시경제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 큰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큰 흐름을 알아야 종목별로 어떻게 될 수가 있을지 그래도 추정이라도 가능한데 큰 그림은 나쁘게 보고 개별 종목은 좋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도 마찬가지죠. 전체 지수가 오르는 환경이 돼야 개별 종목도 오르는 것이지 전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개별 종목도 대부분 하락하지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방송은 안 했지만 슬라이드에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된다.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국가 반도체에 투자할 것이냐는 거죠. 중국도 반도체 있어요. 그럼 중국 반도체 할까? 아니면 한국 반도체 할까? 미국 할까? 일본 할까? 그거는 그 전체 시장이 어느 나라가 더 매력적이냐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월부터 연말까지 AI가 시장을 끌고 가기는 갔는데 결국 미국 반도체가 끌고 온 거예요. AI의 핵심은 반도체지. 지금 우리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AI 관련주라는 거는 그 매출액 여부, 즉 실적 수반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해요. 근데 반도체만은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구현이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것도. 자산시장도 큰 흐름이 중요하듯이 AI도 큰 흐름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짚어내야 되는데, 성장률은 부정적으로 보고 또 반도체가 좋다든지, 또 아니면 2차 전지가 좋다든지, 이런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죠. 성장률이 좋을 때 반도체 경기도 좋고 2차 전지 미래도 밝은 것이지, 미국 경제는 암울한데 금리 인상 등으로 그 반도체는 좋다? 아니면 2차 전지는 좋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 대부분의 그 유튜브 공간에서 보면 큰 그림은 대부분 잘 몰라요.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이죠. 큰 그림은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 큰 그림에 기초해가지고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은 다 장밋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자꾸 과장을 해요. 2차 전지가 대표적이죠. 기업 내용을 보면, 즉 매출액과 실적을 보면 그 주당 순이익 내지는 단기 순이익이죠. 그걸 보면 행편이 없는데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고 뒤늦게 뛰어들고, 그러면서 결과는 이제 손실로 확장되니까, 지난해 11월 그 세미나 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미국 경제를. 더군다나 4분기 성장률이 3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1.2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침체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보유 환율 연구소는 그래도 2% 초반 내지 중반은 나올 거다 라는 얘기가, 결국은 올해 1월 미국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래도 알 수 있는 그 분석이죠. 결국 분석 능력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죠. 그것도 큰 그림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봐야 되겠죠. 또 금리도 기준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건 아니고요. 물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것을 자꾸 기준금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핵심을 먼저 짚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핵심은 짚을 능력이 제가 느끼기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경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제학자일수록, 그 다음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일수록 그 성장률 전망이 잘 안 되고, 또 경기 선행 지표나 후행 지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고, 또 그 시기 경제 지표 상호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물가도 거시 지표죠. 그 다음에 성장률도 거시 지표인데 이 상호작용 관계, 또 주가 지수도 개별 주가입니다. 주가 지수도 거시 경제 지표인데 이 관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거죠. 물가도 이제 2023년 11월부터는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죠. 근데 12월 물가, 특히 연준이 중요 시기 여기는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2.9% 상승했으니까 이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안정되는데 금리는 또 1월 들어 와가지고는 소폭 또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만 놓고 보면 또 이게 분석이 잘 안 돼요. 결국은 분기 정도는 놓고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기 성장률이 분기 개별 종목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분기 성장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유튜브 활동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제학자들 또 공영방송도 이 거시경제 중에서 GDP 성장률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물가와 성장률 관계 대부분 모르는 것 같고 금리와 성장률 관계도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난 30년 동안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경제학자들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경제학 교과서의 문제 아니면 접근 방법의 문제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희생자는 또 여러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는 이유도 일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 공영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어제 어떻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오늘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 단위로는 최소한 봐야 된다. 물론 6개월 이상 보기에는 자료들 턱없이 부족해요. 저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실제 경제연구소들이 연 단위로 보는 거는 다 사기예요. 근거 자료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IMF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오늘날 인터넷 발달로 과거에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은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과거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그런 정보들이 다 반영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너무 길게 보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하루 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자산시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도로 3개월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3개월의 큰 흐름 제가 11월 4일 지난해 그죠? 향후 6개월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지금 4분기 성장률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3.3% 성장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분기 성장률 정도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도 또 방향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즉 1% 성장률로 보는 거와 2.5% 성장률 즉 2% 중반이죠. 성장률로 보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3.3%까지 실제 성장률이 나오니까 주가는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에서 제가 방송을 못하고 슬라이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공시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거품 주가를 댓글로 달아난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다음 세미나 때 제가 한번 얘기는 할 건데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 분석에 실패할 이유가 없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학자일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경제학 교과서는 정태경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현 시점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경제활동은 동태적인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할 때도 오늘 하루를 보고 예금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6개월간 3개월 정도 예금을 하면,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오늘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보더라, 그렇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최소한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접근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월 자산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상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과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축소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분기 속에서 1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물가가 안정되었으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물가 공포였죠. 근데 1년이 지내고 나니까 물가가 안정되는데, 이게 과연 연준의 역할인지 아니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물가는 안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상승이었기 때문에, 또 그 물가 때문에 임금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 임금도 물가도 공급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금리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원래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덕택에 물가가 안정됐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조금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더라도 공급망 문제만 해소가 됐다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이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물가가 또 안정된 부분도 크니까, 또 물가 때문에 성장률이 또 받쳐주는 것도 있고요. 또 물가 때문에 상장 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 메커니즘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성장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공급을 늘리니까 물가가 또 안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승호 작용을 하죠.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는 이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서로 전부 상호작용 관계를 해요.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면 지나친 환율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고, 또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나치게 높아진 성장률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은 낮아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오르면 지나치게 높아진 원자재 가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내리기도 해요. 여튼 이런 서로 작용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금리 얘기를 3분의 1 정도 하다가 말았는데, 아마 그 추가적으로 이 금리 얘기도 더 해야 되고, 그 금리, 물가, 그 다음에 환율, 성장률 이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미래 자산 시장에 대응도 돼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방송 내용을 추적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연구소나 경제학자들보다는
그 미래 3개월 이상 분석은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제가 정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지요. 또 거시경제 분석을 할 때도 뭐 주식시장만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물 경제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람과 달리 금융과 실명,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관계,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관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관계, 외환시장과 원자재, 그리고 전체와 GDP 관계, GDP와 금융시장 관계, 이걸 모두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적중률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봐야죠. 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1월 자산시장을 점검을 해보니 뭐 4분기 성장률 좋고 3.3%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죠. 다들 뭐 최근까지 2%밖에 안 봤어요. 그 이전에는 뭐 1.2%에서 1.5%까지 봤으니까 성장률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영업실적도 이래 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1월 주가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나스닥 100 지수가 한 2.9% 상승을 했는데, 또 나스닥 지수가 S&P 500 상승을 또 주도하고, 또 물가가 안정되니까 채권시장이 안정되고, 물론 1월 물가가 더욱더 안정됐는데 뭐 1월에 금리는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소폭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분기 정도로 보면 뭐 채권시장 안정되고 있죠. 물가가 약 한 3개월 동안 안정되고 있으니까 1월에 이제 금리가 소폭 상승을 한 것은 11월 이후에 단기에 이제 금리가 크게 내렸으니까 조금 뭐 조정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높아진 소비자 물가 수준이에요. 지금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고 2021년 대비로 보면 거의 20%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 수준이에요. 전년 동기로 대비하니까 안정된 거예요. 근데 이게 채권시장은 이제 안정 요인이고, 또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금도 뭐 23부이나 얘기를 했네요. 다음 그 세미나에 2월 14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일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뭐 그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술 안 했으면 2월 4일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뭐 다음 주 정도죠. 그런데 수술 때문에 조금 그 준비도 그렇고 몸도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또 추석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다음 세미나에 때 뭐 적정 주가 산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 구체적, 특히 GDP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물론 2시간 만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참여해 주시면, 지난해 세미나 할 때 참석하신 분은 이번 주가 상승에 대응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2월 18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은 또 그 다음 분기 내지는 3월이나 2분기 대응에 좀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지난 1월과 지난해 4분기 거시경제와 1월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1분기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요. 금융시장도. 그리고 주식 채권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채권 시장은 이제 물가 안정되고 하니까 뭐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거다. 이 정도. 그리고 연준이 물가가 안정되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는 인상하지 않을 거다. 또 성장률이 좋으니까 그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일 것이다. 뭐 이런 추론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사점이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추가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소득은 증가하고 GDP 증가가 소득 증가예요. 뭐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지 그 부정적인 건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또 뭐 계속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1분기 이후 2분기까지 부동산 시장에도 뭐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추론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큰 흐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분석해야 뭐 제2의 2차전지 투자자도 안 나오고 또 인버스 투자자도 안 나오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쉽게 하면 공매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월 자산시장을 점검해 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